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이 쿡 이사를 법적으로 해임할 권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해임 조치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디지털 세금이나 디지털 서비스 관련 입법 등이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특정 국가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제거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되는 우리의 기술과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대기업에 무료로 돈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지분 10%를 확보한 가운데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 방산업체 지분 확보를 고려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월드 1부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부터 이러한 이슈들은 좀 대두가 됐었는데요. 이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직접 대통령이 해임 대상으로 삼은 것은 11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 대한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장기 국채와 선물 시장이 좀 흔들린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반응을 해주지 않은 모습입니다.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내일 밤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조금 더 주시하는 모습인데요.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월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전혜경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구호만 있고 숫자 없어 세론 뉴스라는 댓글입니다. 어제 바로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사실 기대감이 좀 많았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해주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댓글에서도 보셨다시피 세론 뉴스였나라고 싶을 정도로 이 코스피 지수가 3,200선 아래로 내려앉았고요. 이 상반기에 주도했던 조방호 섹터가 다시금 흔들리는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시장 아무래도 좀 흔들렸었는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네, 어제 코스피는 3,179.36포인트로 마감하며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약 30포인트, 1% 가까이 밀렸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0.4% 올랐습니다. 큰 줄기를 보자면 두 가지 요인이 겹쳤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 효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배를 더 사겠다며 조선업 협력을 언급했고 원전 LNG, 항공 핵심 광물 등에서 총 11건의 MOU 체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종이 계약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 일정 실행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감은 빠르게 식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6% 넘게, HD 한국조선해양은 5%대, 두산 에너빌리티도 4% 가까이 밀렸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조선 원전주를 수천억 원씩을 순매도했는데요. 차익 실현이 본격화된 겁니다. 다만 삼성중공업은 미국 비건마리 그룹과 함께 미국 해군 MRO 협력 MOU 체결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3%대 상승으로 선방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외 변수입니다. 파월장이 잭슨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요. 9월 인하 확정론에는 선을 그으면서 시장 기대감이 빠르게 꺾였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반등했고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에서만 7천억 원치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리하자면 정상회담이라는 불확실성 이벤트는 해소됐지만 그 자체가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엔 내용이 부족했고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된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회담 안에서 굉장히 또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선과 원전 쪽으로 더 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계약은 있었지만 MOU 체계 단순히 좀 종이 계약에 불과하다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까지 이뤄졌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은 있지만 조금은 선을 그으면서 이 기대감이 좀 빠르게 꺾였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조선과 원전 업종들 다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증시 전반적으로 향후의 전망들은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일단 두 갈래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회 요인부터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의 조선에너지를 협력 의제로 올리는 건 한국 기업의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알래스카 가스전 공동개발, 조선조 현대화 프로젝트 같은 구체적 협력안이 본격화되면 국내 조선사와 에너지 기업의 중장기 수주 확대가 기대됩니다. SMR 협력도 장기적으로는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큽니다. 한 국제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방식은 언제든 압박으로 돌아설 수 있다며 MOU 단계에 머무른 협력은 언제든 불확실성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결국 당장은 차익 실현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반도체 변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2분기 GDP 수정치, 그리고 물가지표 PC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8월 고용보고서도 발표됐는데요. 이 지표에 따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설 겁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는 사실상 방향성을 좌우하는 키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단기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조선원전은 재료 소멸과 불확실성 관리의 싸움,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 지표에 따라 재평가가 이뤄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투자자들은 이벤트 자체보다는 그 이후 실제 이행 속도와 글로벌 매크로 흐름에 주목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같이 상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호재는 시장에서 좀 오래가지 못한 모습인데요. 일단 글로벌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금 마주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점에 더욱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I 버블 아니면 혁명? 오늘 밤에 판결 난다라는 댓글처럼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 이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에 나오게 될 텐데요. 지금 이 엔비디아 실적은 하나의 기업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AI 산업을 좀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선호도로 볼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 실적에 이렇게까지 주목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반도체 풍향계로 불릴 만큼 중요한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번 실적 발표는 단순한 분기 성적을 넘어서 AI 산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가늠한다는 중요한 시험대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엔비디아는 GPU, 특히 AI 서버용 GPU를 통해서 매출의 대부분을 데이터 센터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올해에만 3,5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예고한 만큼 엔비디아가 그 중심에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시장 전망도 우호적입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460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01달러로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같은 폭발적 성장률보다는 낮지만 오히려 고성장의 안정 궤도에 들어섰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밸류에이션이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오픈AI의 샘 울트먼은 AI 산업이 거품에 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논란은 투자자 사이에서 여전히 경계심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투자자들은 이번 실적을 통해서 AI 수요의 지속성, 또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성장성, 중국 시장 회복 가능성을 확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거품론을 불식시킬 수 있느냐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 지금 이 시총이 4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AI 열풍을 좀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AI 거품론까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또 그 안에서의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런 흐름들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모습인데요. 시티그룹의 조너선 자우도라가는 엔비디아는 단순한 시총 1위 기업을 넘어서 AI 성장의 기관차라며 실적의 예상치를 웃돈다면 기술주 전반, 더 나아가서는 미증시 전체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반면 리서치 업체 더퓨처럼 그룹의 데니얼 뉴먼 CEO는 어닝 쇼크가 나온다면 시장 전체를 패닉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만큼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입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탁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우리 투자자들이 보유한 엔비디아 주식이 21조 원을 넘는 만큼 테슬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해외 주식 보유 종목입니다. 따라서 오늘 실적은 서학개 및 투자자들의 자산에도 직격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뚜렷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AI 서버용 HBM 공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투자 확대를 재확인하면 HBM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SK하이닉스는 HBM3에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4에서 강점을 가진 만큼 엔비디아의 호실적은 곧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내일 밤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한 풍향회가 될 전망입니다. AI 산업에 있어서 낙관론으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정말 거품론일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실적 발표가 될 테니까요. 계속해서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밤 장 마감 후에 뉴욕 증시 장 마감 후에 5시 20분쯤 이뤄질 예정이니까 이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흔들려도 리플은 제도권 입성 준비 중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역시 가상자산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더 많아졌는데요. 요즘 가상자산의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트코인도 49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11만 달러가 무너진 상황이고요. 이더리움과 리플도 일제 좀 급락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중에서도 리플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떨까요? 먼저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카르나도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이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리플 역시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매크로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지만 이번 주 예정된 PC 지수 발표 등 여러 물가 지표가 변수로 다시 떠오르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가상자산은 전통자산보다 변동성이 큰 만큼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났고 실제로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대규모 청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암호화폐 약세 흐름 속에서도 리플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호재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지만 리플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좀 전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눈에 띄는 현상인데요. 현재 리플이 갖고 있는 호재들 가운데 아무래도 ETF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TF 승인과 연결이 된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일단 리플의 향후 전망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호재는 바로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입니다. 최근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등 7개 주요 ETF 운용사들이 SEC에 수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XRP ETF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가장 먼저 승인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제임스 세이파스는 이런 수정안 제출은 SAC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의미하는 긍정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SLC가 리플을 증권으로 규정하며 소송을 진행했지만 최근 법원 판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긍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리플은 재미니 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용대출, 또 스테이블코인 RLUSD, 결제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송금 네트워크를 넘어서 결제, 대출, 또 중개 토큰화를 모두 담아내는 모델을 구축하면서 기존 금융대기업과 맞먹는 플레이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분석가들은 XRP ETF가 승인된다면 최초 알트코인 현물 ETF라는 상징성과 함께 이런 리플의 전략적 행보가 맞물리며 시장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카이코 리서치도 SEC가 다른 알트코인보다 XRP를 먼저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는데요. 시점은 이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10월 전까지로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리플의 ETF 승인은 단순한 가격 재료를 넘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금융안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산업에서 엔비디아가 기관차 역할을 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리플이 제도권 진입을 문을 여는 상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은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변동성은 좀 불가피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일정까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혜경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가 주목하고 있는 뉴스가 어떤 건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HD현대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된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어제 소식이 전해졌죠. 관련돼서 관광주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한항공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선업에 대한 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HD현대가 마스카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대규모 투자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HD현대의 행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발표는 한미 조선산업협력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이 됐습니다. HD현대는 미국 서버러스 캐피탈 그리고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해서 현대화하는 것, 두 번째로는 기자재 업체에 투자해서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 세 번째는 자율운항과 인공지능 같은 첨단 조선 기술 개발입니다. 또 HD현대는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앵커 투자자이자 기술 자문사로 직접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정기선 수석 부회장도 이번 협력이 미국 조선업재건과 한국 조선업계에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HD 현대에 이어서 삼성중공업도 눈에 띄는 행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군함 정비 기업과 또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단순한 정비 사업을 넘은 행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과의 협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일단 삼성중공업은 최근 미국의 비거마린 그룹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비거마린은 미 해군 인증 도크와 공장을 보유한 대표 MRO 전문 조선사인데요. 이번 협약으로 인해서 삼성중공업은 미 해군 지원함과 특수선박의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상선과 특수선 건조 협력, 미국 내 추가 파트너십, 조선 기자재 클러스터와 인력 양성센터 설립까지 구상을 밝히면서 미국 조선업 생태계 전반에 참여하려는 전략을 함께 내놨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파급력이 모두 클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렇게 조선업에 대한 협력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HD 현대와 삼성중공업 모두 조선업 재건에 깊숙이 참여한다라는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조선업계와 시장에서는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새로운 시장 기회입니다. 그동안 한국 이 조선업은 LNG선이나 컨테이너선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해서 좀 다양하게 사업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앞으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자율운항과 AI 또 디지털 기술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공동 연구 개발에 나서게 된다면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더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입지 강화입니다. 미국은 조선업을 되살리고 싶어하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만큼 협력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미국 현지의 인허가 절차와 정치적인 변수, 그리고 노조 문제 같은 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실제 성과를 좌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선업에 대한 협력이 본격화가 됐습니다. HD현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을 이제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에 진출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협력이 더욱더 이뤄질 예정이니까요. 이점까지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들, 우리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된 건지 어떤 중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 걸까요? 네, 일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총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60조 원이 되는 굉장히 초대형 사업입니다. 이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캐낸 뒤 파이프라인으로 무려 1,300km를 옮겨서 남쪽 한국까지 운송을 합니다. 거기서 액화를 시켜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로 수출하는 구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합작 투자를 추진하겠다면서 한국의 직접 투자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즉, 이제 돈을 내고 사업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투자자로 참여하겠다고 확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LNG 구매를 늘리는 쪽으로 먼저 합의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가스공사가 2028년부터 매년 330만 톤 규모의 미국산 LNG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구매 약속은 구체화됐지만 알래스카 개발 프로젝트 자체는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산 LNG 구매는 늘리되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 아무래도 좀 사업성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돈 대비 효율이 조금 낮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사업은 2014년에 엑손모빌이나 BP 같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들어왔다가 2016년에 수익성이 안 나온다면서 모두 빠져나갔던 전례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이 2031년에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그로부터도 최소 5년 이상은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즉 당장 이익이 생기지 않고 자금이 오래 묶인다는 점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쉽게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알래스카 다른 지역 개발이 추가로 이뤄지고 파이프라인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 관광주들이 좀 반응을 보였는데요. 철강사 주가 또한 많이 뛰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어제장에서 관광주들이 눈에 띄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이스틸이 8% 넘게 급등을 했고요. 넥스틸도 2%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알래스카 LNG 사업이 시작되면 이 굉장한 큰 길이의 초대형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합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바로 고압 강관인데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만약 한국이 사업 초기에 참여를 한다면 발주 물량을 따낼 수 있다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실제 발주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배제될 가능성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도적인 장치와 협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미국은 알래스카 가스전에 지금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참여하게 될지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한항공이 무려 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항공기 구매뿐만이 아니라 엔진 계약까지 한꺼번에 지금 내놓은 상황인데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 규모라고 합니다. 이번 결단 어떤 배경일까요? 네, 일단 이번 발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내놓은 통 큰 승부수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대한항공은 미국 보잉 항공기 100세대를 새로 들여옵니다. 규모만 우리 돈으로는 약 50조 원에 달하고요. 여기에 GE 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엔진 정비 계약까지 합치면 총 70조 원 규모가 됩니다. 조원태 회장은 이번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동행을 했습니다. 회담 직후에는 워싱턴 DC에서 보잉과 GE와 직접 MOU를 맺으면서 통합 대한항공 출범과 북미 시장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노렸습니다. 사실 조 회장은 지난 3월에도 미국을 찾아서 48조 원 규모의 항공기 엔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건 글로벌 관세 전쟁과 수요 둔화 같은 이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투자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보잉 항공기 대규모 도입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이 이렇게 과감하게 기단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항공은 이번에 보잉 항공기 100세대를 추가로 들여오게 됩니다. 이 항공기들은 모두 2030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인데요. 이처럼 규모가 큰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시아나와 통합을 앞두고 또 초대형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팬데믹 이후에는 항공기 인도가 늦어지게 되면서 글로벌 항공사들이 앞다퉈서 주문을 당기고 있는 상황도 함께 고려가 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대한항공이 앞으로 기단을 5개 기종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힌 부분인데요. 기종을 줄이게 된다면 정비와 운영 비용이 크게 줄고 연료 효율을 높여서 탄소 배출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용 절감과 친환경 경영을 동시에 노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항공 보잉 항공기 100세대를 추가로 들여오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엔진과 정비 서비스까지 계약을 함께 포함했다라고 눈에 띄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 어떤 의미를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대한항공은 이번에 예비 엔진 19대를 GE 에어로스페이스와 CFM으로부터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점검 상황이 생기더라도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한 건데요. 또 GE 에어로스페이스와는 20년간 정비 서비스 계약도 맺었습니다. 규모만 18조 원에 달하고요. 장기간 안정적인 운항을 보장하고 정비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치입니다. 결국에 이번 투자는 단순한 항공기 구매가 아니라 안전과 효율, 친환경까지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발표된 만큼 양국의 항공산업 협력 강화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항공이 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 보잉에서는 4% 가까운 급등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점을 추가 투자로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까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이 쿡 이사를 법적으로 해임할 권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해임 조치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디지털 세금이나 디지털 서비스 관련 입법 등이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업로드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제거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되는 우리 기술과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한 데 이어 방산업체 지분 확보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기업에 무료로 돈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인텔의 지분을 확보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 방산업체 지분 확보를 고려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관세 수입이 연간 5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관세 수입이 7, 8월 사이 크게 증가했으며 9월에는 더 큰 폭으로 관세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에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 대해서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된 건데요. 장기 국채뿐만이 아니라 달러화가 좀 흔들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견뎌내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는 0.44% 상승하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S&P 500 지수도 0.41% 상승했습니다. 우량주 위주의 다우존스 지수도 0.3% 상승하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견전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체크해 볼까요?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0.35% 하락하면서 4.2%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반등을 해줬는데요. 기술주, 빅테크 랠리들이 아직까지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포착이 됩니다. 0.9%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다소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31% 하락하면서 배럴당 6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흐름은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만큼 M7 종목들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들이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0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역시 브로드컴 또한 1.28% 상승하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MD도 2% 강한 상승 흐름을 봐줬는데요. AMD 같은 경우에는 상향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투리스트 증권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정했고요. 3%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상향 조정을 한 만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목표가가 173달러에서 213달러까지 상향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금융주 쪽으로도 좋았습니다. 일단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1.2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총 8천억 달러에 안착을 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은행주 쪽으로도 괜찮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이 보잉 관련돼서 이 비행기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훈풍을 보여주고 있죠. 이 간밤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항공이 보잉의 항공기를 사들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훈풍이 좀 드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4% 가까운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소비 재단에서는 좀 불안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월마트 0.02% 하락했고요. 코스트코 또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폭이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먼저 AMD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라이릴리와 보잉까지 이슈들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MD부터 살펴볼까요? 네, 2%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AMD 쪽에서는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IBM과 함께 양자 컴퓨팅 중심으로 좀 발표를 내세우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슈퍼컴퓨팅 아키텍처를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AI 관련돼서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여전히 좀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IBM과 함께 차세대 양자 중심의 컴퓨팅 아키텍처를 공동 개발하는 건데요. AMD의 역할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강점을 가진 고성능 컴퓨팅과 AI 가속기 기술을 IBM의 양자 컴퓨터와 결합을 해서 지금의 슈퍼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더욱더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리사수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번 협력을 통해서 혁신을 가속화할 엄청난 기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IBM의 양자 기술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AMD만의 제품군으로 직접 통합을 해서 새로운 하이브리드 컴퓨팅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선언이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 중에서도 내결함성 양자 컴퓨터인데요. 양자 연산에서 불가피한 오류를 AMD의 실시간 처리 기술로 보정할 수 있다는 점이 IBM이 제시한 장기 비전의 핵심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IBM과 함께 실제로 연동이 되는지 초기 시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실제로 앞으로 이 반도체 기업을 넘어서서 AI와 또 양자 컴퓨팅 시대에서 어떠한 이슈들로 계속해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MD와 함께 IBM이 양자 중심의 슈퍼컴퓨팅을 공동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체크해 볼까요? 네, 일라이릴입니다. 6% 가까운 급등의 흐름을 가졌습니다. 역시 일라이릴리 쪽으로 좋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만 치료제로 가장 유명하죠. 이 젯바운드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급부상하고 있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젯바운드 같은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사형입니다. 이 소비자들은 비만 치료제를 주사로 직접 맞는 것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주사기가 필요 없어졌다라는 이슈입니다. 알약 치료제가 개발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프로글리프론이라는 알약 치료제인데요. 이 성공을 하면서 임상까지도 지금 성공이 됐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회 주사형 형태의 GLP-1 계열의 약물을 주도하고 있는 이 당뇨 치료제로도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신약인 알약을 개발을 하면서 환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주사기가 필요가 없어졌고요. 기존 약과 달리 이 식제한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조금 더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다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만 치료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그리고 당뇨 치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부담 없는 주사가 아닌 이제 알약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더 넓어졌다라는 훈풍이 있다는 것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전 세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겠다라고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2주간 10%의 감량이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위약군의 감소율도 2.2%에 그쳤고요. 모든 환자를 분석해도 9.6% 감량 효과가 이뤄졌다라는 점이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봤을 때 이 주사제와 비교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라는 점이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라이를 올해 들어서만 이렇게 세 차례 후기의 임상 데이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승인 요건까지 갖췄다고 하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 주사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는 알약까지 나오면서 새로운 판도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훈풍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글로벌 시장에 출시를 할 예정이다라는 목표까지 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실적에 대해서도 어떻게 찍히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 살펴볼까요? 바로 보잉입니다. 4% 가까운 급등의 흐름을 가졌습니다. 바로 어제 아침이었죠.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요. 이 와중에 대한항공에서 보잉의 항공기를 구매하겠다라는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보잉 항공기 103대를 발표하겠다라고 구매하겠다고 추가 주문을 하게 된 건데요. 이 안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과 보잉, G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에서는 기단 현대화를 통해서 운영 효율 강화뿐만이 아니라 통합 이후에 성장에 대비한 선제 투자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의미를 더욱더 강조를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777Z20대, 787Z25대, 그리고 제트기뿐만이 아니라 화물기까지 여러 가지의 항공기를 구매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주문 금액은 약 200억 달러의 지금 규모다라고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이 보잉 항공기 108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50대 에어버스 항공기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6,500대 이상의 미완료 주문을 또 보유하고 있어서 10년 이상 생산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생산 목표를 좀 더 높이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되겠는데요. 그래도 이 항공기 관련해서는 월에 38대 생산 체계를 연말까지 42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이 대미 투자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대한항공에서도 재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보잉에서도 오늘 주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 안에서 대한항공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게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세 가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연준 이사에 대해서 해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해임이 될 때까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세 관련해서 이야기입니다. 보복 관세를 내릴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만큼 이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클로즈업 해볼까요? 네,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대출 관련해서 부정적인 행위가 이뤄졌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쿡 이사 입장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해임을 할 수가 없다라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인 거부 후에 소송 대응까지 예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법정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방준비법상 임기 14년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임이 불가하다라고 법안에도 있는 만큼 이 점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13년의 연방준비제도법인데요. 대통령이 명백한 불법 행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가 있는데 이번 사안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약간은 지금 불투명한 입장이니까요.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전례가 또 없다고 합니다. 이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준에 대한 독립성이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이 백악관에서 직접 이뤄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봤을 때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이슈가 있다는 것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준 안에서는 어떠한 이사들이 있는지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연준 안에는 7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파월 의장,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집행을 했을 때 임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 부의장과 이사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리사 쿡 이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아래의 3명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를 지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리사 쿡 이사까지 해임을 하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된다면 총 7명 중에 4명이 친트럼프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연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독립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내각회의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과반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좀 스탠스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시장이 반전될 것이고 상황은 아주 훌륭해질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지금 너무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고 그게 우리의 유일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스탠스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터 교수는 트럼프가 승리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종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투자자들은 장기 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져서 30년 만기 수익률이 오르게 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AP통신 또한 정치적인 독립성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체하는 데 필수 요소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금리 인상 같은 인기 없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사회 안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야기 나올지 인물들이 변경이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도 체크해 볼까요?
네, 디지털세 이야기입니다. 디지털세 시행 이야기인데요. 이 반도체 관세 추가와 또 첨단 칩에 대해서 수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디지털세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이거는 미국 기술에 대해서 차별을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보복 관세가 이뤄질 수 있다라는 것이 경고가 된 상황입니다. 이전까지 함께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철회가 없으면 대미 수출품에 이 관세와 수출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더욱더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디지털세는요. 검색과 광고, 스트리밍 등 이 디지털 서비스에서 얻는 수익에 관세를 과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빅테크가 각국에서 벌어들이는 그런 막대한 수익을 과세 사각지대에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미국은 사실상 이 구글이라든지 애플, 아마존 등을 겨냥한 세금이라면서 반발해 왔습니다. EU 입장에서도 디지털 규정을 바꿀 생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통해서 전자 전송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공동 성명을 낸 직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직후에 이 디지털세를 삼으면서 조사를 재개했고요. 첨단 기술 공급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밤에 뉴욕 증시, 이제 내일 새벽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전까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김민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장에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이 그래도 청년들한테 기회 주는 건 좋은 듯이라는 댓글입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살펴봤듯이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채용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하반기 대규모 공채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고용을 늘리겠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공채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네, 이번 공채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계열사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려 19곳이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네. 삼성전자, 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삼성 SDI와 중공업은 물론이고요. 삼성생명과 또 삼성증권, 삼성서울병원 같은 금융과 서비스 계열까지도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공채 지원서는 오늘부터 또 다음 달 3일까지 삼성 커리어스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고요. 채용 절차의 경우 9월 직무적합성 평가, 또 10월 G셋이라고 불리는 삼성 직무적성 검사, 그리고 오는 11월에는 면접, 그리고 건강검진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직군의 경우에는 G셋 대신 코딩 테스트를, 그리고 디자인 직군은 포트폴리오 심사를 치르게 되고요. 상반기보다 아무래도 채용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서 또 업계에서는 10,000명 이상 나올 것이다 라는 시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에는 대기업들이 이렇게 이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삼성 입장에서는 70년 가까이 공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거기에 더해서 또 삼성전자는 국내 최초로 또 공개 채용을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무려 1957년부터 국내 최초로 신입사원 공채를 도입한 뒤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건데요.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필요할 때 바로바로 뽑는 수시 채용으로 옮겨갔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이 청년들에게 예측 가능한 취업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또 하반기 정기 공채를 계속해서 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채용 방식도 또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1993년에는 대졸 여성 신입공채를 신설했고 또 1995년에는 학력과 성별, 나이 같은 조건을 없앤 열린 채용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후에는 직급에 대한 단순화, 또 평가제도 개선 등 이 성과와 능력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왔고요. 삼성의 적성검사, 또 G셋도 올해로 무려 30년을 맞았는데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공정하게 인재를 뽑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다른 대기업들도 따라하는 그런 좋은 기준이 됐다라고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공채가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얼마 전에 또 만난 자리였죠. 국내 채용을 더 늘리겠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이번 채용 공채의 경우에는 특히나 단순히 공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재용 회장이 또 말했던 약속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재용 회장은 지난 1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기업인 간담회에서 대미 투자와는 별도로 진행을 하겠다. 또 국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요. 그 발언이 나오고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대규모 공채가 시작이 됐습니다. 삼성의 경우 2022년부터 26년까지 총 5년간 이 8만 명의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 국내 직원 수는 2019년 10만 명 수준에서 지금은 현재 13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나서는 상황에서 삼성은 오히려 고용을 확대하는 새로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채는 청년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또 우리 경제에는 소비 확대와 내수 활성화에 대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용 회장이 밝힌 국내 투자와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실제로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가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 공채 청년들에게는 좀 더 안정적인 취업 제공에 대한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글로벌적으로도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계속해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전 확대가 과연 최선일까? 안정성 문제가 걱정이라는 댓글입니다. 아무래도 원전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현지에서 잇따라 이 원자력 협력을 계속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엑스에너지, 한수원과도 손을 잡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이번 협약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먼저 협약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내용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원전 SMR 시장에서 점차 발을 넓히고 있는 모습이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특히나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직후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엑스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SMR 협력 MOU를 맺었습니다. 이 핵심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약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달러에 가까이 투자하는 이 SMR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엑스에너지가 개발한 이 SMR 64기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력이 오는 2039년까지 아마존 웹 서비스의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에 쓰이게 되는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2023년에 엑스에너지에 새롭게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동안 기자재 공급만 하던 역할에서 나아가서 앞으로는 설계부터 또 건설과 운영, 나아가서 공급망까지 전 과정으로 직접적으로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MOU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자력 관련해서도 협력을 할 예정이다라는 점이 이제 눈에 띄는데요. SMR뿐만이 아니라 대형 원전 산업에도 이제 참여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AI 캠퍼스 프로젝트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또 어떤 산업일까요? 사실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실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에너지 개발사 페르미 아메리카와도 이 협력 MOU를 체결했는데요. 텍사스 주에서 추진되는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다 같이 함께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는 대형 원전 사기, 또 SMR, 또 가스 복합 발전과 태양광, ESS가 모두 포함됩니다. 합치면 11기가와트 규모의 이 독립 전력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데 동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도 함께 세워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AI 시대에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초대형 전력 기지를 짓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과정에서 대형 원전 기자재 공급과 또 SMR 사업까지 맡으면서 사업 전반에 보다 깊숙이 관여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게 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초대형 전력 기지가 지금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협력을 통해서 한국 원전들은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업계 시각은 어떨까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SMR 상용화 경쟁에서 입지에 대한 확보입니다. 전 세계가 2030년 전후를 목표로 SMR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은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하면서 패키지 공급자, 즉 처음부터 끝까지 맡을 수 있는 사업자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시장의 진출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과 또 기술 협력이 훨씬 더 강화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입니다. 이 한수원이 미국 우라늄 농축사인 센트러스와 함께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죠. 앞으로 원전 운영에 필요한 이 연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반을 다진 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번 협력의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을 넘어서 한국 원전 기업들이 다양한 시장과 기술, 또 연료까지 아우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힐 수 있다. 이런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원전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한수원까지 미국 시장에서 기술과 시장, 연료 세 축을 동시에 잡을 만한 발판이 마련이 됐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어떠한 협력 관계가 나아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0조 원 잠수함 사업 결선이라니? 라는 댓글입니다. 네, 60조 원 잠수함이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하나오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결선에 올라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대 규모가 60조 원이라는 소식인데 이번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네, 먼저 잠수함 조달 사업에 관련된 내용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이 캐나다 해군이 추진하는 CPSP,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조달 사업인데요. 현재 캐나다는 1998년 영국에서 들여온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가 심각해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3,000톤급 잠수함 12척을 신규로 도입하려는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방산업체들이 뛰어들었지만 결국 최종 후보는 이 하나오션과 독일 TKMS 단 2곳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프랑스 나발그룹, 스페인 나반디아, 또 스웨덴의 사부 같은 전통 강자들을 제친 건데 그만큼 하나오션의 기술력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이런 평가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최종 후보에 오르게 된 건데 이 하나오션과 독일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2파전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이 하나오션 어떤 강점을 더 내세울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핵심은 이 장보고3와 또 배치2에 대한 잠수함입니다. 이 모델의 경우에는 현존 디젤 추진 잠수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갖췄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째, AIP와 또 리튬 이온 배터리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최대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요. 또 최대 항속거리의 경우에는 7,000해리, 약 12,900km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최근 한미 조선 협력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이 캐나다까지 사업을 넓히게 된다면 K해양방산이라는 브랜드의 글로벌 입지가 확실히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출을 넘어서 이 북미 방산 생태계와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하나오션 요즘 계속해서 좀 조선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방산 이야기입니다. 잠수함에 대한 수주까지 따내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해양 방산 시장에서 기술력과 신뢰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주목하고 있는 뉴스 어떤 건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AI 반도체 이 두 회장이 만났죠.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로봇주가 이틀째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행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젠슨 이 엔비디아 CEO가 뜨겁게 좀 끌어안은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됐는데요. 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제는 협력의 신호탄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장면은 단순한 재회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재용 회장과 젠슨왕 CEO가 다시 한번 만났는데요.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서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된 겁니다. 삼성과 엔비디아는 이미 그래픽용 메모리, GPU 생산 등 여러 차례 협력을 해온 관계였지만 최근 몇 년간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주력 칩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은 다소 밀려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옹 장면이 공개되자 업계에서는 양사가 다시 손을 잡는 신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절대 강자인 만큼 삼성 입장에서는 이 공급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특히나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서서 관계를 다지고 있다는 점 자체로는 실제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삼성이 결국 반전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사진을 보고 삼성전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안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이 좀 사실은 그동안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이제는 협력에 대한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은 어떻게 또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핵심은 HBM4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엔비디아 차세대 AI GPU 루빈에 들어갈 HBM4 샘플을 엔비디아에 제공을 했고요. 현재 신뢰성 검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HBM4는 데이터 통로를 기존보다 2배로 넓혀서 AI 연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시장에서는 불리고 있는데요. 만약 이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삼성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함께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공급망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삼성전기도 FC, BGA 같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까지 손을 잡게 된다면 앞으로 기술 동맹으로까지 발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즉 이번 만남은 HBM4와 첨단 패키징 협력이 본격화되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은 이미 차세대 일시 공정을 적용해서 HBM4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서도 앞서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HBM4를 계기로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다시 한번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엔비디아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조금 더 폭넓게 보자면 이 투자에 대해서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투자 압박과도 조금 더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일단 이번 만남 같은 경우에는 기술 협력뿐만 아니라 이 복합 카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시에 370억 달러 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이는 TSMC가 애리조나에 약속했던 1,650억 달러 투자와 비교를 한다면 5분의 1 수준입니다. 최근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압박 속에서 삼성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미국 요구에도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반도체 외에도 조선과 원전, 핵심 광물 등 이렇게 총 11건의 계약과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규모는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08조 원에 달했는데요. 결국 삼성은 엔비디아와의 동맹을 통해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투자 압박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삼성 반도체 사업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만남, 이 HBM4에 대한 협력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투자 압박까지 동시에 이뤄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구체적인 협력안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이 로봇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자동화 수요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가 흐름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을 잠시 되짚어보자면 나우 로보틱스와 유일 로보틱스, 코닉 오토메이션, 제우스 같은 종목들이 5%에서 많게는 15%까지 뛰었고요. 삼성전자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만이 약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로봇주들이 오른 핵심 배경은 바로 노란 봉투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 기업까지 사용자로 인정을 해서 하청 근로자도 교섭을 할 수 있게 했고요. 파업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이 노사 분쟁에 더 깊이 개입을 해야 하고 부담도 더 커질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생산 라인을 자동화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전망들이 나왔고요. 이 기대가 주가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가 5년 안에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발표한 이런 로봇 육성 전략까지 겹치게 되면서 정책과 제도가 동시에 로봇주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로봇 수요가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생산 라인에 대한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로봇 육성 전략까지 겹치면서 아무래도 로봇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법안으로 인해서 이런 기업들 간의 업종별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연기금 매매 동향만 봐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기아나 현대제철, 한국전력, HMM 같은 전통 대기업들은 순매도 상위에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 기업은 협력사가 수천 개에 달하기 때문에 법 적용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노사 교섭 과정도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와 기아는 임단협만 해도 수개월씩 걸리게 되는데 협력사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부담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기금은 로봇과 반도체, 방산 같은 분야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시장이 노조 리스크가 큰 업종은 피하고 자동화나 첨단 산업에서 기회를 찾자는 쪽으로 움직인 거고요. 업계에서는 한편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더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뚜렷한 분야로 갈아탈 수 있다. 실제로 이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기업들이 이 흐름의 수혜를 보고 있는 게 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노조 리스크가 큰 업종들은 좀 피하자라는 게 시장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로봇뿐만이 아니라 자동화, 이 첨단 산업 쪽으로 좀 기회를 찾고자 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로봇주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실제 기업들이 자동화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의 위험 작업 구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스팟을 투입해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사모도 80대가 넘는 로봇으로 용접 작업의 70%를 자동화한 상태고요.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사무 영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나 LG, SK하이닉스 등은 이미 AI 기반 에이전트를 도입해서 문서 작성과 자료 검색은 물론 이제는 전문 분석까지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보니까 24시간 가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증권가의 전망도 비슷합니다. 유진증권과 대신증권은 노란봉투법 이후 자동화 설비 확대는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을 내놨고 실제 관련 기업들의 실적 기대치에도 이런 흐름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휴머노이드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운 만큼 정책 지원도 앞으로 뒷받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확대 흐름이 한층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노란 봉투법 개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산업 구조의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과 자동화 산업에서 어떠한 기회가 이뤄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은행들이 공동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논의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실험까지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확실히 은행권들이 좀 더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핀테크 또 보험사까지 모여있는 오픈 블록체인 DID 협회가 최근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분과를 새로 만들고 실제 기술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 또 우리은행처럼 이렇게 13개 주요 은행과 금융결제원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은행들이 힘을 합쳐서 원화와 1대1로 교환되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실제 결제에 쓸 수 있는지 실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은 뮤직하우라는 플랫폼과 손을 잡고 해외 팬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K-팝 음원 지분을 사는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고 있고요.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에 스테이블 코인을 얹어서 주문부터 결제 그리고 가맹점 정산까지 전 과정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제도 논의 단계를 넘어서서 실제 생활 속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온 모습인데요. 그런데 은행이 이렇게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된다면 기존의 수익 구조가 좀 변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예금 기반이라든지 이자 수익이 이제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들은 또 왜 나오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기회이자 동시에 도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보고서를 보면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된다면 준비금을 운용하거나 새로운 수수료 수익 같은 보완책은 생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예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금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대출에 쓸 자금이 줄어들게 되고요. 결국에는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이자 수익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준비금 운용에서 얻는 수익은 대출 이자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는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증권사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오히려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측면도 나오고 있는데요. STO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와 정산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카드 업계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는 평가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은행은 발행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지만 수익성 쪽에서는 숙제를 안고 있고요. 또 증권 쪽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은행 쪽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자 수익이 좀 감소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찍히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은행들이 이러한 산업들을 생활 속의 서비스로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나 지금 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가능성은 꽤나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실험 단계에서 이제는 생활 속 아이디어들이 하나둘씩 차근차근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적용을 해서 음식 주문부터 또 정산까지 전 과정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또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반인 국민 지갑을 통해서 수백만 건의 리워드를 지급한 경험이 있고요. 인터넷은행 K뱅크는 무신사와 협력을 해서 패션 플랫폼 활용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와의 접촉도 활발합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이 미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과 또 테더와 만나게 되면서 국제 결제와 송금 연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화만 따라주게 된다면 생활 속 서비스의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규제나 회계 처리, 준비금 관리 같은 숙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자리를 잡게 된다면 송금부터 결제, 해외 투자까지 이렇게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들이 쉽게 손을 뗄 수 없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역시나 좀 확실히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아이디어들도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실험 단계에서 지금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기회와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월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